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첫 개각 관련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각 포인트가 통일부에 대한 대대적 변화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골탈퇴 수준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김은혜 홍보수석의 2일 서면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 앞으로는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형호 교수, 문승현 태국 대사 이분들 다 외부 인사들이거든요. 장차관 후보자로 지금 내정이 됐는데 인사가 그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그 인사가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고요. 네.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북한에게 좀 끌려가는 듯한 그런 좀 통일 정책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김용호 교수나 이제 문승현 대사 등을 통해서 상당히 좀 강경한 태도의 그런 남북 관계를 쓰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통일부는 남북 교류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통일부의 본연의 역할과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좀 하셨지만 어떻게 바뀔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전 정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교류와 협력 대화가 통일부의 주된 역할이었다면요. 이번 윤 정부 집권 2년 차에서 보여줄 통일부의 모습은 북한의 동향 분석과 대응, 인권 관련 업무 등으로 압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과거에 김지명자의 경우에는 6.25 전쟁의 기원 등을 연구하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내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문재인 정권 때에는 김정은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일부의 황골 탈퇴를 촉구를 했는데 이게 해석을 좀 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 통일부가 이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녔다 이런 취지로도 읽혀지는 것 같아요. 예,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9월에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5만 톤의 쌀을 지원하겠다면서 40kg들이 쌀 포대 130만 장을 서둘러 제작했던 일이 있는데요. 네. 북한 김정은이 남조선 것 받지 말아라는 지시를 내렸고 북측 인사들이 대북 지원의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대북 지원을 강행했지만은 결국 쌀 지원은 무산됐고 쌀 포대 제작비 8억 원만 날렸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쌀을 보내겠다면서 사업관리 명목으로 1,177만 달러, 이제 한화로 140억 원이거든요. 를 송금해가지고 대북 지원에만 급급했다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한편으로 여의도 복귀 선언을 하고 내려간 권영세 통일부 장관 조직 장악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예, 통일부가 강제 북송 사건이라든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거치면서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동조한 모습 등을 보인 것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통일부 부처 내부는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인 출신이었던 권영세 장관이 조직 장악에 실패를 한 채 여의도로 돌아가면서 또 내부 출신 차관 또한 임기 기간 동안에 별다른 선거 없이 물러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에서는 통일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외부 인사가 새 장관으로 임명되고 내부 인사가 승진하던 차관 자리마저 이제 외무고시 출신의 정통 외교관이 차지하면서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다른 소식도 다뤄보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윤 대통령 내외 사진전을 열었는데 하루 만에 철거를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충청북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사진전을 열었다가 이제 네. 논란이 일어서 하루 만에 취소를 했는데요. 아하. 충청북도는 지난달 30일 예산 755만 원을 들여서 윤 대통령 관련 사진 24점을 도청 본관 1, 2층에 전시를 했다가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 우상화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사진을 모두 철거했고요. 지역 작가 작품을 다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로서 혈세가 낭비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충청북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충청북도는 앞서 전시를 열게 된 배경으로 대통령실에서 취임 1주년 관련 사진 전시 의사를 전해가지고
오는 14일까지 전시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시될 예정이었던 사진들은 지난 2월 청남대를 방문했던 윤 대통령과 김영환 지사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G7 한미일 정상 교류, 또 경제계, 종교계 등과의 만남, 프로야구, 시구 등 윤 대통령의 직무 장면과 대통령 내외가 또 개하고 논의는 모습, 이런 일상 사진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래 도청 본관 1, 2층 이 자리가 복도 갤러리였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된 겁니까? 예, 그동안에는 도내 작가 등의 작품을 전시하는 복도 갤러리 공간에 대통령 사진이 전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네. 이것은 충북 지역 작가 등의 작품을 걸어서 도민과 공유하는 갤러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윤 대통령의 내외 사진을 전시하기 위해서 충북도는 지역 작가 등의 작품을 떼고 윤 대통령 관련 사진을 내걸었습니다. 조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세금이 쓰여졌다는 거죠? 예, 이들 사진 액자는 충북도가 제작을 했고요. 이제 김유택 충북도 행정팀장은 대통령실 쪽에서 대통령 관련 사진 파일을 받아서 액자를 만들었는데 대략 개당 20만 원 정도 들었다면서 애초에 복도에 걸려있던 사진 작품들은 보관을 했다가 사진전이 끝나면 다시 게시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다음은 수능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예,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1월 16일에 시행이 되고요. 앞서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된 난이도 관련해서는요. 교육당국은 EBS 교재 연계 체감도를 높여서 적정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수능 교재 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율은요. 영역 과목별 문항수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은 50%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수준의 연계다. 근데 어떻게 체감도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예, 평가원은 EBS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나 그림, 지문 등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요.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예. 또한 평가원은 모든 영역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준에 맞춰서 출제하고요. 수능이 끝난 후에 문항별 성취 기준 등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EBS하고 50% 연계하겠다, 킬러 문항 없애겠다 이런 말들만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선은 이제 수험생들이 진짜 한 150일 정도 남기고 이제 나서 얼마 안 이 남았어요, 논란이 진짜로? 촉발이 된 것 예. 자체도 문제지만은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출제가 될 것이라는 네. 것이 좀 방향 제시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더 명확하게 수험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니냐. 네. 좀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모의고사 보면 국어 난이도가 낮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결국 중요한 거는 9월 달 모의고사입니다. 자,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예, 오는 9월에 치러질 9월 모의 평가를 통해서 올해 수능 난이도와 향방 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통상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수능 전에 시행하는 6월 모의고사 6모죠. 네. 그리고 9월 모의고사 두 차례의 모의 평가를 통해서 당해 수능의 난이도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에는 지난달 1일 치러진 6월 모의 평가가 가늠자로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한편 최근 킬러 문항 논란을 시작으로 대형 학원 또 일타 강사 세무조사까지 교육 현장 혼란의 연속인 상황인데 여기에 나이스 시스템 오류도 지금 심각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 교육부가 새로 공개한 4세대 나이스 이제 그 시스템인데요. 개통 직후에 열흘째 오류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다가올 기말고사를 앞두고 교육 현장은 초비상 상황인데요. 이러한 오류가 더 길어진다고 한다면은 기말고사는 물론이고 수시를 앞둔 고3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전국에서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데요. 나이스 개발에만 약 3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전히 교육부는 대책보다는 이제 대책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책임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이번 개각에 교육부가 포함되지는 않았네요. 예, 교육부 담당 그 국장이 경질이 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평가원장이 이미 사퇴하는 등의 그런 혼란이 좀 이어졌는데요. 정작 교육부의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호 장관은
교육기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지면서 유임이 됐습니다. 교육부 전체가 개각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요. 교육계 혼란을 두고 정작 피해는 실무자와 학원가와 학생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통일부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는데 교육부에 대한 수술도 필요한 거 아닐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통일부 같은 경우는 뭐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인사 쇄신을 한다고 한다면은 네. 물론 그 방향성에 대한 또 비판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교육부 같은 경우는 지금 수능을 앞두고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거든요. 네. 누가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초래한 요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좀 책임을 물어서 쇄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출생 신고되지 않은 영아들의 숨진 또 유기 사건 얘기입니다. 복지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룰수록 계속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과천, 수원, 거제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일이 잇따르고 있어요. 예,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 네. 2천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사흘째 지속되면서 사건도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인데요. 아하. 과천에서 아동 학대와 시체 유기 혐의로 50대 여성이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에 남자아이를 출산을 했고요.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었고 며칠간 앓다가 사망을 해서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네. 또 같은 날 수원에서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B 씨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B 씨는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니 아기가 숨져 있어서 시신을 묻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거제에서는 거제요.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해서 암매장한 사실혼 부부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말을 바꿔서 산이 아닌 인근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하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과천에서 아동 학대 또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된 50대 여성 석방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집에 있는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다만 검찰은 이날 경찰의 긴급 체포 승인 요청에 대해서 A 씨에게 적용된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아하.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요.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7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 처벌이 어렵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수원 냉장고아이 시신 침몰에 대해서는 영아 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건이 나온다면 이제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 영아를 살해했음에도 처벌이 다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우리 형법에 보면은 뭐 살인죄도 있고요, 네. 뭐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다양한 유형의 이제 구성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통의 살인죄와는 또 특수한 구성 요건으로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야지 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구성 요건들의 차이는 각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좀 구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영아 살해범 대부분이 10대, 20대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 이거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10대와 20대가 영아 살해 유기 범행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요. 이제 네.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출산하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보다는 더 많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도 단순한 뭐 살인 이런 문제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사회 개혁이라는 걸 많이 말하면서 네. 사실은 뭐 압수수색, 수사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사안 같은 경우도 물론 당연히 처벌할 건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이러한 그 영아 살해라고 하는 정말 그 끔찍한 범죄까지 이르게 된 그런 사회 구조적인 부족함 내지는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활발한 논의가 좀 이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영아 살해 또 유기 이걸 계기로 아이 생명 보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네. 국회는 지난 30일에 본회의를 열어서요. 출생 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자, 출생 통보제 좀 생소한 법안이기 때문에 좀 쉽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출생 통보제는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가지고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이제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 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면서요 관련 입법이 지금 급물살을 탄 것인데요.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는 이렇게 통보가 되고 있는데 건보 그 심사평가원에서 지자체로 이렇게 통보하는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의무화한다면 결국은 출생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출생 신고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지금 개정이 된 겁니다. 1년 후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같은 2천여 명의 이 사건들은 일어날 여지가 없겠지요. 그 부분 때문에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은기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